네, 안녕하십니까. 윤인모입니다. 제도 부전증에 걸린 한국의료의 희망 프로젝트 사관학교형 의대를 추진합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의료제도 이제는 시민이 나서야 할 때 라는 부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에 만들어진 한국의료제도, 많은 국민을 살린 제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국가 규모의 성장에 맞게 체형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시간을 놓치면서 경고음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제도 부전증에 걸린 한국의료의 개선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제도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고 제안해야 합니다. 이에 본 제안을 통해서 국민이 제도를 이해함으로써, 즉 건강제도 리터러시 업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 건강제도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다들 알아서 잘해주겠지 라는 한 동안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즉 시민이 이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건강제도 리터러시를 업시킴으로써 미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본 내용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소아 청소년 육아하시는 분들 또는 앞으로 고령화 사회 맞이해서 내가 아플 때 이 나라에서 우리가 건강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제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전증이라는 단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전증은 기능이나 힘이 완전하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제도 부전증은 제도의 역할을 다하여 악순환이 들어간 상태를 제도 부전증이라고 합니다. 의료제도 부전증은 의료제도가 역할을 다하여 악순환이 된 상태이며 지금 현재 한국 의료제도가 그러합니다. 이미 커진 의료제도의 경고음은 이미 벌써 많이 있는 상태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의료 문제를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 다양한 문제점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다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일부만 알고리즘으로 그려봐도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의료는 이미 의료제도 부전증에 걸려 있다. 50년 전부터 만들어진 의료제도를 제때에 맞게 한국의 국가 사이즈에 맞게끔 성장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악순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한국의 의료제도를 제도 부전증에 걸린 환자라고 본다면 어떤 분은 공공의대를 처방전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어떤 분은 의대 증원을 처방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수가 인상을 주장하고요. 어떤 분은 필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은 이미 재탕, 삼탕 하면서 지난 15년, 20년 동안 이끌어온 주제들입니다. 제대로 실행하지도 못하면서 결국에는 계속 갑론을박만 있다는 것뿐이죠. 이러한 복잡한 얽히고 설켜 있는 부분에서 이 내용도 사실 일부만 그린 그림입니다. 한 화면에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복잡하기 때문에 화면 하나에 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판에 의료제도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줄이다 보면은 중요한 것만 좀 남겨보고 다시 중요한 것들의 역순으로 다시 가보면 어느 한 곳에 다 모입니다. 이 원인이 이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제도 부전증에 걸린 가장 큰 이유라는 거죠. 한 곳으로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것에 무엇이 있느냐?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기업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번의 책 리셋 for 미래 한국 의료 복지제도가 좀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좀 더 쉽게 지금 반대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 세계 기업들, 세계적인 기업들의 기업의 서비스 공급 모델을 보게 되면 이거를 깔때기로 탈탈 털어서 나오는 걸 보게 되면 회원제로서 유인하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시스템, 회원제 시스템이죠. 유인 상품의 역할을 하는 부분 플러스 가끔 가다가 큰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로 수렴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GE가 항공기 엔진을 관리해 주다가 항공기 엔진을 바꿀 때 친다면 GE에서 바꾸죠. 아마존도 회원가입을 독려를 하고 회원가입하다 보면은 거기서 큰 상품을 삽니다.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 사업을 하다가 그 안에서 어떤 큰 서버 교체라든지 그런 게 일어나고요. 쿠팡도 마찬가지고요. 페이스북도 삼성, LG도 거기서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로 된 지는 시간이 꽤 됐습니다. 가장 현대적인 비즈니스 모델이죠. 이러한 모델을 의료 서비스 공급 모델에 비추어 보면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제는 저가 공공급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감기 환자분의 병원에 가면 한 몇천 원 받고 감기 해주죠. 그 다음에 고가 비급여, 감기 환자로 갔다가 영양제 맞죠. 그 다음에 우리 노인분들 그 물리치 받으러 가셨다가 영양제라든지 건강검진 받으시죠. 이런 분은 고가 민간 비급여로 이렇게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비슷한 구조는 한국의 의료 서비스 기본 공급 모델입니다. 현대적인 비즈니스 서비스 공급 모델을 한국은 의료 서비스 공급 모델로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학적이 아니고 경영학적으로 맞는 모델을 지금 한국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공급 모델을 놀랍게도 한국 정부가 1977년부터 강제로 마련해 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50년 동안, 거의 45년, 50년 동안 변하지 않게 꿋꿋하게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이 방법 모델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주요국들은 의료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 의료 제도에 대해서 대대적인 혁신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한 속에서도 한국은 특별히 요동침이 없이 이 모델을 유지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모델이 어떻게 부작용과 연관성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국은 이 모델에 의하면은 예정된 주요국의 의료비 증가율 1위입니다.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토탈 2위고요. 주요국 중 한국과 규모 사이즈가 견줄만 나중에는 1위입니다. 어떻게 이제 의료비 증가율이 되는지 보면은 정부가 일단 우리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비필수와 필수로 나누고요. 비필수에도 저가 공공급여와 고가 민간 비급여, 필수 의료에도 저가 공공급여와 고가 민간 비급여가 있습니다. 정부가 저가 공공급여에 예를 들면 감기 환자라든지 상처 났을 때 치료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저가 공공급여, 즉 보험 대상이 되게 해줬죠. 이러한 내용이 되게 된다면 저가 공공급여는 환자를 유인하는 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면 감기가 보험이 된다고 하니까 집에서 참던 사람들이 다 병원으로 왔죠. 환자 유인이 됐습니다. 그 환자 유인으로 왔다가 이 환자 유인은 저가 공공급여를 인한 수익 증대도 되지만 고가 민간 비급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루트를 통해서 민간 비급여 폭증을 하지요. 예를 들자면은 기침을 했는데 감기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저가 공공급여죠. 누가 예를 들면은 그 근처에서 뭐 폐암이 걸렸다더란 얘기가 들면은 바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비급여로 우리가 CT와 MRI를 찍죠. 민간 비급여가 이런 식으로 폭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가 공공급여도 숫자가 늘어나면서 행위별 수가제가 되면서 또는 3분 진료로서 경쟁력을 가지면서 이런 것으로 의료비가 폭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요국 의료비 증가율 1위, 전 세계 한 1, 2위 정도를 다투는 대한민국이 되었고요. 여기에 국민 불안이 증폭됩니다. 이에 정부는 다시 내 의료비를 낮추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행동이 저가 공공급여의 즉 급여 항목을 다시 또 늘려줍니다. 다시 저가 공공급여는 환자 유인과 민간 비급여 이런 부분들을 자극을 하면서 의료비가 폭증이 되는 거죠. 또다시 국민 불만이 증폭이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도 한 8점대 후반에서 9% 초반까지의 의료비 증가율을 잘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해당 기간 동안 엄청난 속도로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이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라트비아와 거의 대등할 정도로 증가율 1위고요. 이러한 그 OECD의 그 증가 숫자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을 해보면 OECD는 한 2023년 정도면 추월을 하고요. 평균 넘어가고 일본은 한 2028년, 영국은 2036년, 그다음 미국은 한 2042년 정도 저희가 이 나라들을 추월하게 됩니다. 물론 OECD 증가율을 가지고 만든 산술적인 계산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도 이만큼 증가율이 빨라서 한국의 의료제도가 고비용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요즘 필수 의료가 붕괴한다고 말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제도를 내놓는데 사실 이 모델 자체가 필수 의료가 이미 예정된 붕괴 모델입니다. 회색으로 반전된 부분은 주로 필수 의료 부분입니다. 의료비가 급증을 하게 되니까 최소한 비필수 의료, 성형외과, 이제 안과, 피부과 같은 데를 뺀 내과외과, 산부인과 같은 그 필수 의료 쪽에서 저가 공공급여는 놔두고 고가 민간 비급여로 확장되는 걸 막아버립니다. 완전히 막지는 못하고요. 그 마이너과 비필수보다는 조금 더 덜 만들도록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제도화시키고 압박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필수과가 야 우리는 어떻게 사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항목을 증가시켜 줄게. 그러면서 급여 항목을 많이 늘려주기 시작합니다. 급여 항목을 늘려주면은 N수가 또 늘어나니까 수익이 늘어나죠. 그리고 해당 기간은 GDP 성장률이 의료비 증가율보다 높았을 때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지할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수익을 보존해 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급여 항목을 늘려줌으로써 우리가 복지를 늘리고 있다고 하는 시그널을 시민들한테 보내기가 좋았죠. 그래서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GDP의 성장률이 파란색의 의료비보다 높았습니다. 보통 거의 2배 가까이 높았죠. 따라서 이 얘기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번 돈보다 쓸 돈, 의료비가 적었기 때문에 의료비 상승률이 높아도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버티고 있는 제도를 제도의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건드려서 괜히 정치적인 이유를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었겠죠.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전 세계로 보더라도 의료비는 어느 정도까지 수렴하고 있는 중앙인데 한국만 이렇게 치솟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부분에 주로 썼던 멘트는 한국은 아직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려면 복지비를 많이 써야 된다. 또 하나 아직은 OECD 주요 국가보다도 더 써야 되니 아직은 쓸 여지가 남아있다 하면서 열심히 확장을 했죠. 그 동안에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면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같은 필수과들이 회원 숫자, 즉 N수가 늘어나는 거와 국가 GDP 성장률에 힘입어서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은 7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병원들의 개수의 성장이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필수과가 견딘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의료의 수익을 상당 부분 좀 가져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필수 의료가 유지가 됐던 것입니다. 이 시대 때 아마 개인 의원을 시작해서 대학병원까지 넘어서 대학까지 세운 소위 말하는 의료 재벌들을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판이 바뀌었어요. GDP 증가율보다는 의료비 증가율이 세진 겁니다. 즉, 대한민국의 성장이 좀 어느 정도 정체가 되기 시작한 거죠. 요 시기입니다. 의료비 증가율보다 GDP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즉, 우리가 번 돈보다는 쓸 돈이 많아진 겁니다. 요때 부분이죠. 예전에는 선진국 주요국보다 아직까지는 한참 멀었다, 더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거의 목표 찾았고, 요때가 지금 코로나 시기인데 코로나 때 시기 이제 꺾일 거고요. 한국은 올라가면서 지금 여기 크로스가 일어날 겁니다. 즉 대한민국은 OECD 국가 내에서도 고비용 국가로 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더 이상 이제 쓸 돈이 없어지니까 과거에는 항목도 증가시켜주고 수가 인상도 좀 시켜줬지만 이제 이런 거 다 안 된다. 그럼 저가 공공급여도 이제 막히고 고가 민간 비보도 막혔죠. 필수과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떡하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사는 부자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어느 정도 그런 거 니네들이 감내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회의 사인입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항변을 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건 팩트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필수 의료를 하던 분들은 더 이상 나 필수 의료 할 필요 없다. 필수과는 도태가 되고요. 비필수 의료의 폭증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수익을 위해서 비필수과로, 즉 미용으로 대부분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필수과는 이 모델에서는 필연적인 도태될 수밖에 없는 모델입니다. 시간의 차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가 된 것이고요. 다음은 한국 두뇌 사교육 종착역 2곳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속에 있는 시스템을 떠나서 어쨌든 비필수 부분에서의 폭증이 유지가 되고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의사가 가장 낫구나 라고 하는 허상과 착각을 보여주기에 충분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의대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교육을 자극하게 됐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국가 두뇌의 1차 종착역은 의대가 되었습니다. 의대의 열풍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2차 종착역이 생겼습니다. 2차 종착역은 제가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를 잘 할 수 있는 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차 종착역을 알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학의 대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대학은 기본적으로 수익이 떨어졌죠. 대학은 주로 필수를 제공하는 곳인데 따라서 이 대학의 대책은
저가 의사 인력을 많이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학력 인플레이션을 유도합니다. 전문의에서 임상 펠로우, 펠로우에서 뭐 임상 조교수, 조교수에서 또 몇 년도 지나서 오랫동안 가리켜야 할 것이 많은 것처럼 하면서 저가 의사 인력들을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의사의 학력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사는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가 의사였던 사람들, 인턴 레이더 선생님들, 펠로우 선생님들이 버티죠. 뭘 보고 버텼냐면은, 아, 그래도 의사가 좀 낫구나, 라고 하는 것에 버티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항목이 증가가 되고, 약간 수가가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필수과도 수익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서, 아, 의사가 낫구나, 라고 저가 의사가 버텼습니다. 그래도 의사를 해야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필수과의 수익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차단을 시켜버리면서 의사가 낫구나 하는 그 꿈이 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난 그래도 지금 비필수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2차 정착력이 비필수과,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시는 인기과가 다 그런 과들이고 번화가에서 주로 미용이나 통증을 지금 하는 트렌드로 바뀌었습니다. 또는 필수과 전공을 한 후에도 역시 똑같은 곳에서 미용 통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주변에 뿌띠 의원들이 많은 이유가 상당 부분이 이러한 이유입니다. 필수에 안 가죠. 그리고 저가 의사들도 더 이상 버티지 않습니다. 인턴 레이더 선생님들도 근무 조건을 개선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무 조건을 개선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일의 양이 줄어들죠. 일의 양이 줄어드니까 대학은 다시 학력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유지하게 됩니다. 악순환에 들어가게 된 거죠. 따라서 저가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의대를 바라고 들어왔는데 그걸 바라보기가 너무 멀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전문의가 되는 포기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졸업한 6년 후에 토자를 조기에 회수해야 되겠다. 그동안 내가 사교육에 내버렸던 거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분들도 수련을 포기한 후에 다시 미용 통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은 필수에 안 가시는 분들이 계속 더 많아지는 거죠. 다음은 공공의대 왜 답보 상태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의대 답보 상태도 이 비즈니스 서비스 공급 모델과 다르지 않습니다. 필수가 기본적으로 필연적으로 도태가 되면서 대학의 수익이 감소되죠. 감소가 되니까 주로 건강검진이나 의료기 평가 또는 장례식장, 주차장 이런 걸로 이제 수익을 내죠. 그리고 대학의 필수 인력도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학의 필수과 의사 선생님들이 점점 좀 더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왕에 있는 거 지방에 가면 너무 힘드니까 수도권에 집중하겠다. 예를 들면 흉부외과 같은 경우는 저기 무슨 남도의 대학병원에는 이제 거의 폐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대학병원까지 생겼고요.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고객의 눈높이를 맞추기 어렵게 되면서 점점 더 필수가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부적인 이유보다는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병원이 예전 같지가 않네 라고 생각하면서 국민의 불만과 증폭과 위기감이 생겨나게 되고요. 따라서 이걸 정부를 압박하게 됩니다. 이 정부는 그럼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의사를 대폭 규제를 해야 된다. 요즘 최근에 의사를 대폭 규제하는 법안들이 계속 나오는 배경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의료가 100% 민간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미명하에 공공의대라는 부분들이 나오죠. 해봐야 다들 50명 정도 되는 미니의대를 지금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 이 미니의대를 나와서 말은 공공의대인데 필수과 전공 후에 미용 통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이미 정설로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안을 계속 올리고 있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안을 뜯어보면은 10년 복무입니다. 민간에서도 의사가 어느 정도 약간의 자신감을 좀 가지려면 요즘 같은 경우는 학력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통 10년 정도는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졸업 후에. 10년의 의미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학력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10년 동안은 기본적으로 의대 졸업하고 나서 상당 부분 요 기간 동안은 좀 더 환자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기술, 지식이 더 늘어나는 시기에 속해 되기 때문에 즉 소위 말하는 연습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연습 기간도 만약에 민간에 있으면 민간이 책임져 줘야 되지만 공공에 있게 되면은 즉 국가가 책임을 져주게 됩니다. 이렇게 과한 혜택을 주면서 공공의대를 만든 거죠.
그다음에 10년의 의미는 따라서 사실은 10년 복무 의미는 의과대학 쪽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혜택인 거죠. 그러니까 민간 의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숫자가 미니해됩니다. 한 50명 정도 증원을 해봐야 지금 3,150명, 3,050명 정도가 입학 정원인데 50명 한다고 해서 필수료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발이 매우 불투명합니다. 공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이의를 제기하고 있죠. 따라서 이 공공의대가 말 그대로 공공의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대가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럼 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분야의 인원이 증원이 되는데 분명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이 내용은 아마 우리가 판사나 검사도 증원하려고 그러면 그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모르셨죠. 어느 누구든지 자기 분야 부분에서의 증원이 되는 거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의사도 반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반대하니까 의사가 또 대폭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악순환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예, 다음엔 의료의 끝물, 허상을 보고 지원하는 허상 속 의대 및 국가적 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교육 열풍이 거의 사회 병리적인 현상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뜨거움을 넘어서 좀 안 좋은 악영향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스카이캐슬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병원 쪽에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다양한 드라마들이 멋있게 보여주고 또 그 실상에서는 비급여, 비필수 전문의들이 번화가에서 미용 통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다 보니까 사회 어려움, 예를 들면 우리가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 상황에서 자격증 있는 걸 좀 있는 게 좋은데 자격증 중에서 어떻게든 간에 지금 의사 자격증이라고 하는 분이 나쁘지 않죠. 이런 사회 어려움과 또한 기본적으로 이 제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제도가 사실은 이제 곧 변혁, 어떤 형태가 되느냐는 변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혁 전에 제도의 끈을 하면 먹거리 때문에 이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들 의사가 낫구나라고 계속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회 병리적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필자도 이러한 내용을 좀 보습니다. 이 아이는 출세복을 타거나 의사가 될 사주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게 앱에서 계속 뜨더라고요. 이 정도까지로 광고가 될 정도로 이게 의대 열풍 현상이 좀 병리적인 현상이구나, 사회 병리적인 현상이구나, 이건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회 병리적 현상은 끝에는 결국은 2차 저가 미용 시술을 하는 걸로 귀결이 되고요. 결국 이거는 국가 경쟁력 저하가 되고 국가 우수의 활용에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해서 들어간 것이 1차 종착역이 의대, 열심히 공부해서 나온 2차 종착역이 기본적으로 서울 번화가의 미용시술 의원이라는 거죠. 이건 분명히 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교육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를 의대가 사실은 의대에 진학하는 지망생들이 견인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보다 높은 학원비는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이후에 스펙을 맞추기 위해 하는 부분이 사실 학생 입장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비가 올라가죠. 따라서 출산해서 그 교육비 때문에 이제 겁이 난다. 또 하나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지방에 가게 되면은 사교육하기도 힘들고 병원도 없고 병원이 줄어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서울로 다 모이게 되고요. 지방 공동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허상 속의 의대를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는 이 말씀드린 내용은 관련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것이 사실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국민들 속이고 선거에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철이 되면은 의료에 관련해서 돈을 쓰겠다는 공약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돈을 쓰겠습니다 공약의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아직은 대한민국은 주요국보다 복지비를 더 많이 사용해야 된다. 또는 OECD보다 의료비가 좀 낮으니 좀 더 돈을 더 써야 된다. 그걸 제가 쓰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표를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선거의 전략 공약이었거든요. 거기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논리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은 공공의료가 한 60% 정도 되니까 조금 더 투자해서 70에서 75, 80까지 올리면 주요 선진국처럼 된다. 즉 돈을 더 써도 된다. 제가 잘 쓸 테니 저희에게 표를 주십시오가 공약입니다. 이 공약이 맞느냐 이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박스 안에 친 모델을 보게 되면 한국은 이 저가 공공급여와 고가 민간 기부여가 서로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즉
저가 공공급여가 올라가면 이 고가 민간급여 비급여를 자극을 하는 구조입니다. 서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공공의 60%에서 좀 더 투자하기 위해서 항목이 증가하고 GDP 성장을 시켜주는 그 시기에 저가 공공급여의 항목을 계속 늘렸다. 왜? 우리가 70%, 80% 정도 공공급여를 해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야 되니까 라고 해서 돈을 썼습니다. 그럼 과연 70, 80% 되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거의 한 20년을 지났는데 요 정부 의무 가입 제도가 기본적으로 공공의료 비용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평균 59.6%. 재작년에 문재인 케어 때 조금 어떻게 돈을 좀 이렇게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한 65%까지 올라다가 다시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60%라는 거죠. 즉 현재 모델에서는 아무리 투자를 하고 비용을 늘려도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공공의료비 보조율이 60%를 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복지학자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했다면 뭔가 좀 비겁한 겁니다. 활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잘 이용해 먹은 거죠.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1980여 년도 2005년 전부터 주요국은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비라고 하는 것은 복지의 가장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이게 물먹는 하마가 되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 그 행정력 중에서도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국방보다 더 앞서가는 그런 행정력을 더 투입하는 지금 그런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OECD에서 사용하는 비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기에 한국은 선거에 이용하고 혁신의 폭탄을 돌리게 합니다. 요번까지만 내가 쓰고 다음 정부에서 다음 총선에서는 다른 분이 좀 혁신해라. 난 요번까지만 어떻게든 간에 난 좀 이게 좀 돈을 써서라도 공약 만들어서 난 좀 당선이 돼야 되겠다. 그럼 결국 그 피해는 누가 입었을까요? 정부, 이 의료제도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냥 저 말이 맞겠지. 맞아. 우리가 아직 60%니까 우리는 좀 돈을 더 써야 돼. 딱 요 말만 믿고 있었거든요. 요 말만 믿고 있다가 지금 요즘과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결국 피해는 누가 보고 있습니까?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엔 4차 산업 도입 후진국이라는 부분에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박스 안에 있는 그 저가 공공비용, 공공이죠. 고가 민간 비급여는 민간 쪽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하지만 그 4차 산업 전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냥 비대면 진료 부분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공공과 민간이 연동이 되어 있으면은 이 4차 어떤 제도를 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효율성의 목적인 공공 쪽에 어떻게 보면 자금을 투입하게 됐을 경우에 이 민간 쪽을 자극하면서 의료비가 폭증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민간과 공공을 잘 분리해서 분리를 해놓습니다. 따라서 4차 산업을 도입하기가 좀 더 용이해지는 거죠. 공공은 철저하게 효율성, 민간은 철저하게 효과성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공공은 같은 돈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베풀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나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선택과 집중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성격이 다른데 이 두 개를 분리시켜 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비대면 진료 도입, 4차 의료 산업의 도입은 거의 결론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요. 다음은 여전히 반성 없는 폭탄 돌리기라는 부제를 가지고 실손보험 간소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손보험 간소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떤 보험사에 실손보험을 들었는데 돈 치료만 받고 그거에 대해서 정사는 병원과 보험사가 알아서 해라. 사실은 이게 원칙이 아니고 제가 먼저 돈을 내고 거기서 영수증을 받아서 이 영수증을 갖다가 보험사에 내는 게 맞는데 이게 좀 불편하다. 그래서 간소화시켜라. 라는 부분들의 요구가 있었고 이걸 이제 사실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근데 거기에 이런 실손보험 간소화법이라는 이유를 그 타이틀을 들고 정부가 병원하고 보험사 간에 비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하는 작업을 정부가 개입을 하겠다는 게 이 법의 골자입니다. 근데 이 법이 전체적으로 그 가치사슬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그냥 과거에 있었던 여전히 반성 없는 폭탄 돌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매우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정부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조금 더 하면은 선진국 된다, 조금 더 쓰면 선진국 됐다 하면서 우리는 심지어 감기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작은 질병까지도 전부 다 보험 저가 공공급여에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의 의료가 과보장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과보장된 공공재 저가로 들어가긴 했었죠. 저가로 들어가긴 했는데 이걸 다루는 사람들이 100% 거의 100% 다 민간 의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주 공공의료원에도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민간 의사라고 하죠? 예, 그건 그 다음 페이지 다음에 설명드리는 걸 보시면 압니다. 일단 100% 민간 의사, 거의 99% 이상 민간 의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민간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가 공공급여가 많이 있지만 이들을 이용해서 이들이 병원에 왔을 때라도 어떻게든 간에 고가 민간 비급여를 유도함으로써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과도 경쟁이 붙었죠. 왜? 계속 의사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경쟁이 붙은 겁니다. 경쟁이 붙으면서 고가 민간 비급여를 통한 실손보험의 금액이 증가됐죠. 금액이 증가되면서 다시 또 의료비가 폭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막고자 정부가 실손보험 간소화법이라는 이름으로 이 민간 비급여도 폭증을 막겠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의료비 폭증을 막겠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칼을 빼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요? 결국엔 의료시장 전체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전부 다 정부의 영향권 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정부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냐 낫지 않냐를 떠나서 그런 우리 헌법 이념에 거의 반하는 그런 내용이죠. 의료도 과거 권위주의 정부처럼 국가에 필요한 공공 인프라를 소위 거저먹게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잘 될까? 아마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교육 시스템과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이 지금 저런 구조로 가고 있는 거죠. 사교육비가 증가가 되고 미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고 빈부격차 갈등이 심해지는 참고로 이 관련된 글을 제가 적어 놓은 게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의료는 교육보다도 더 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반성 없는 폭탄 돌리기 실손보험 간소화법도 어떻게 보면 이 모델에 의해서 파생된 내용이고요. 사실 실손보험 전환은 공공과 민간을 다 장악을 해서 정부의 계획경제안에 밀어넣겠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에 썼던 문재인 케어와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도 결국은 비보험을 다 없애고 다 공공으로 넣어서 조정을 하겠다. 그거였고요. 또는 일부의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공공의료보험, 건강보험 제도가 좀 부실하니 차라리 실손보험 하지 말고 돈을 거기서 충분히 걷어서 충분히 서비스를 받자 하는 내용도 비슷한 다른 맥락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상적으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이상적으로 흘러가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라는 것이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의료제도라는 것은 필수료는 반드시 넣고 그리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돈은 가능한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줄여서 징수하는 방향, 즉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가지고 가서 돈 있는 사람만큼 내고 또 가서 내가 쓰는 만큼 쓰겠다고 하면 그 세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금의 기능을 할 수가 없겠죠. 예, 복지국가의 이념에서 지금 반대되는 배치하는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민간의사 100%의 폐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민간의사가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민간의사가 왜 100%인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돈을 내서 물론 국립의대는 좀 더 저렴하긴 하겠지만 보통 자기가 등록금을 내서 자기의 책임하에 보통 공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자격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죠. 따라서 이 사람들은 나오게 되면 스스로가 다 자기가 경쟁을 해서 서바이벌을 해야 합니다. 경쟁에 우월한 포인트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90%라고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전문의를 하게 됩니다. 왜? 내가 나가서 개인적으로 서바이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더 나게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인보다는 전문의보다는 세부 전문의보다는 대학 교수 중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경력을 쌓은 유명한 교수, 즉 학력이 올라갈수록 조금 더 고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에 유리하게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대부분 학력 인플레이션에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런 학력 인플레이션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들은 아주 잘 활용을 했죠. 오랫동안 저가 의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학력을 계속 늘려갔습니다.
그 결과 전문의가 되면서 일어난 공백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예를 들면 돈 안 되는 필수과, 내가 이왕이면은 전문의까지 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돈이 안 되는 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단순한 거. 예를 들면은 뭐 맹장을 단순하다 보면 좀 어렵겠지만, 예를 들면은 외과 의사들 입장에서 맹장은 그렇게 어려운 수술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뭐 기본적인 수술인데 그런 수술까지도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나는 공부를 더 많이 한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진료를 할 시간이 없어 하면서 의사는 많은데 진료는 이루어지지 않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 예를 들면은 또한 그 어떤 어르신이 좀 질병을 많이 갖고 있죠. 보통 한 대여섯 개씩은 다 가지고 있는데 대학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면 입원이 잘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어느 과를 데려가든 간에 잘 낫지 않고 조절이 어렵고 그러고 나서 기본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의료적 문제가 생기게 되면 책임져야 되고 그다음 병원장 눈치 보이고 결국은 입원을 되지 않는 거죠. 즉 진료 공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나 세분화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고학력으로 된 나온 사람들이 동네 의원에 오게 된다면 본인의 기본적으로 스페시픽한 전문적인 부분 진료를 하지만 그거보다는 1차 진료를 훨씬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개원하게 되면은 자기의 스페시픽하고 특별한 있는 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국민병이라고 하는 병들, 그런 병들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됩니다. 학력 낭비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또 게다가 우리가 큰 병원에서 의원까지 다 스스로 생존해야 하는 민간 의료기관입니다. 대부분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방에서 당뇨로 진료를 보기 위해서 KTX 타고 서울의 빅5 병원에 온 환자를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다시 지방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를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환자한테 더 큰 진료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생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말씀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의료 전달 체계는 거의 부실하고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항상 얘기하는 공공의료기관이 그래도 한 5%는 된다. 뭐 10%는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진짜 공공의료기관도 실질적으로 다 공공의료기관인가? 제대로 된. 공공의료기관에 있는 의사들은 대부분 민간 의사입니다. 즉 자기 돈으로 공부한 의사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직을 막을 수가 없어요. 즉 민간보다 더 편하지 않으면, 아니면 더 이익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계속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같은 돈을 받고 진료를 2배를 하라고 한다면, 거기에 있을 공공의사 선생님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공공의사 선생님들은 민간 의사 선생님보다 더 열심히 일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산술적으로 보면. 물론 그 계중에는 슈바이처와 같은 그런 살신성인의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회가 슈바이처로만 이루어져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사회는 아마 거의 존재하지 않는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어느 정도의 그 상식에 기반해 봤을 때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공공기관은 5%도 아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민간의사 100% 되면서 이런 공공의료기관도 별로 그렇게 제 역할을 못 해주면서 국민들의 그런 그 의료에 대한 불신, 공공의료에 대한 제대로 된 공공의료에 대한 니드, 이런 부분들 또한 민간 의사 선생님들이 정부 컨트롤에 시민 컨트롤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의사의 대폭 규제가 요즘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죠. 다 이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의료의 서비스 공급모델이 이런 회원제, 유인, DB와 가끔 그 큰 수익, 이런 현대 기업들의 서비스 공급 모델과 비슷한데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전 세계를 쭉 한번 살펴보게 됐을 때 보통 주요국을 살펴본 거죠. 일반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의료는 이렇게 보통 3자가 되어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환자나 시민, 그다음에 의료 공급자, 의사를 대표로 하는 의사 공급자, 그다음에 보험자, 정부 보험사 이렇게 삼각 구도를 이루는데 이 세 이해관계자가 서로 얽히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의료 제도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 선진국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공공의료 시스템과 민간 의료 시스템이 거의 분리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개가 서로 영향을 거의 크게 안 주는 거죠. 물론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양쪽의 상호 간의 영향력을 거의 최소화시키면서 제도를 두 개를 분리시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공공은 효율성, 민간은 효과성을 목표로 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쟁이나 가치 사슬의 재구성이라든지 민간 협력이나 선택권 등을 이용을 해서 이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비교적 용이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국은 이 두 가지 시스템을 다 하나에 뭉쳐놨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회원제 DB, 유인 상품 플러스 각각과 큰 수익에 민간 비급여 수익이 바로 그 모델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1900년대 유럽의 복지가 시작될 때는 그때는 산업혁명이 배경이 되어서 이러한 복지를 시작하기에 어느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비스마르크가 노동조합에 우리가 돈을 좀 어느 정도 대주겠다라고 했을 때 노동조합이 그거를 반대했을 정도로 우리는 그거 할 수 있어 하면서 할 정도로 재원이 어느 정도까지는 마련됐다는 거죠.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1977년도에 약간 정치적인 문제, 남북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동남아시아들의 어떻게 보면 공산화 이런 배경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놈에도 불구하고 의료 제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 제도가 결국은 그 돈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편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창의적인 제도를 만들어낸 거죠. 이걸 우리가 혼합진료라고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혼합진료도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별로 좋지 않은 혼합진료 모델을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 이쪽에 공공 쪽을 아무리 늘려도 민간 쪽이 계속 증폭을 하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모델이 앞에 보신 것처럼 한국의 거의 모든 문제점을 다 양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복지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요군 주로 이원적 구조로 수렴이 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강해지고 있는 중이죠. 그 이원적 구조를 쭉 한번 분류를 해보게 되면 보통 크게 한 6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그 6가지 대별 중에서 공공에 완전히 치우친, 민간에 완전히 치우친, 그거보다는 어느 정도 섞여서 가지고 있는 제도를 가진 나라가 보통 유지가 잘 되고 있다. 보통 영국이 나쁘다고 하면서 유럽식 공공이 나쁘다고 하는데 그건 영국만 그렇습니다. 영국은 공공 중에서도 좀 실패한 모델이고 그 다음에 캐나다가 거기 뒤를 쫓을 겁니다 아마. 하지만은 그 이외의 주요국들은 한국보다도 훨씬 더 스마트하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의료도 분리시키는 것이 답입니다. 한국 의료도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이 답인데 어떻게 분리시킬 것이냐. 하드웨어는 이제 병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건물. 소프트웨어는 거기에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당장의 예산 투자의 문제입니다. 가장 의료에서 중요한 문제는 아직 의료가 완전히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휴먼웨어, 즉 의사의 공급 문제가 그다음에 의사의 업무의 질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고 과거부터 10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한국의 의료도 나누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한국은 민간 의료기관이 있고요. 공공의료관이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사실은 감춰진 또 하나의 공공의료가 공중보건이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다 지방으로 가면서 공중보건의는 인턴 선생님만 있는 게 아니고 전문의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서 어느 정도 거기 부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런 공보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사실은 잘 몰랐는데 요번에 알게 됐죠. 연봉 한 3억 6천씩 줘도 구할 수 없는 의사가 공보였구나라는 것을 요번에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밝히게 됐습니다. 그만큼 공보이라는 분들은 국가의 의료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매우 좀 잘 밝혀지지 않았죠. 최근에 이제 이분들이 국가의 의료를 잘 받쳐주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최근에서야 조금씩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제 보게 되면은 조기 사교육부터 해서 사람에 대해서 대학 입시를 통해서 민간의대로 가서 민간의대에서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에 이제 투입이 되는데 그중에서 결국은 민간의료기관에도 필수과가 있고요. 공공에도 필수과가 있고 공보에는 당연히 필수과로 가고요. 필수의료 지역으로 가고 이렇게 되어 있었던 구조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드디어 보시는 것처럼 민간의료기관에 있는 필수과도 민간의대 나온 사람들이 안 갑니다. 당연히 공공의료기관에 있는 필수과도 민간이 나와서 안 가죠. 공보인 점차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갖다가 이제 구하지 못해서 지금 이제 서서히 경고음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기 사교육해서 빈부 차이에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수험생들이 대학 입시를 통해서 민간을 통해서 결국 필수과를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곧 닥쳐올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재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공의대를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공공의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스마트하지 못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공공의대가 해봐야 50에서 100명 정도 지금 현재
현재 민간의대 입학 정원은 3,050명 정도입니다. 50명에서 100명이 들어가서 체질과 체온을 바꿔놓기에는 매우 미미한 숫자입니다. 즉 이거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근본적인 대안이 아닌 누구와 당선되기 위해서 만드는 법안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성을 굉장히 강하게 띄고 있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민간의대 증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민간의대 지원한다고 해서, 그러면 민간에 조기 사교육해서 대학 입시까지 해서 민간의대에 들어온 사람이 이쪽 필수과에 가겠냐 이거죠. 안 갈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이 증원의 최대 수혜자는 수도권 상가의 임대사업자입니다. 예, 왜냐하면 병원을 더 많이 설립하면서, 의원들을 설립하면서 임대사업이 잘 될 거거든요. 또 하나 살펴볼 건 뭐냐면, 의사의 이동입니다. 한국은 의사의 이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관심한데, 아닙니다. 의사의 이동은 매우 심각한 국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있는 의사도 유럽에 가서 공부를 하죠. 그리고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의사 생활하기가 유럽이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그럼 유럽에 있는 의사는 아프리카 의사한테 맡기고 또 다시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주요국들을 보게 되면은 해외 의사들이 꽤 많이 그 안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OECD 같은 경우에도 많게는 뭐 스위스 같은 데는 한 26% 가까이가 해외 간호사,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거의 50% 가까이가 해외 의사입니다. 이게 많은 비율이 이제 해외 의사가 와서 하는 거죠. 어떤 그 정책 보고서를 보게 된다면은 이런 의사들의 이동과 간호사들의 이동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표도 있을 정도로 의사와 간호사의 이동은 국제 문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의사와 이동이 쉽다는 거죠. 따라서 증원이나 공공이나 둘 다 별로 똑똑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대안이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인 문제를 보자 이거죠. 민간 의료기관의 필수, 이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인원수 점점 줄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쪽 부분에서 비필수 쪽으로 해서 비급여, 미용, 통증만 좋아하는 거죠. 공공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필수과들 지금 구인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공보인은 이제 점점 줄고 있고요. 문제는 이 필수과가 없으면 이 민간 의료기관이라든지 공공의료기관이 대형 병원도 몇 년 내로 진료의 질이 저하가 됩니다. 진료의 질이 저하가 된다면 결국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의료비 폭증이 일어나는 거죠. 또 하나는 울릉군이라든지 이번에 나온 무슨 산청 의료원 같은 데서에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지방 소멸화 등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할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 목표가 뭐냐면 이렇게 연두색으로 쳐진 필수를 담당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계속 증원이네 공공의대라고 지금 갑론을 받고 하고 지금 10몇 년째 지금 저렇게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이쪽 부분은 민간의대를 나와도 지원자 없는 곳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쪽 부분이 없으면 민간도 지금 어려워지거든요. 따라서 이런 민간 의료기관의 필수과를 지원하기를 위한 의대도 필요하다. 어쨌든 우리는 이 녹색 부분에 사람이 가서 필수과 의사 선생님이 가 있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민간 의대의 입학 정원을 좀 줄이고, 그럼 민간 의대 입학 정원을 줄이면은 의사 선생님들은 싫어하지 않겠죠. 이쪽 부분에 공공성을 가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의대의 지금 총량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의대 입학 정원 총량 유지하는 이유는 이 다음 페이지 이 글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대 부분은 공공성을 가진 의대인데 전체 민간 의대의 일부를 할애해서 정원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 기존에 민간 의대에서 필수가 지원했기 때문에 필수가 지금 아무도 가지 않으니 우리 그 부분을 가는 의대를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의대는 우리의 목적 자체가 이 필수과 이쪽 민간 의료원에도 필수, 공공에도 필수, 이런 무의촌에도 필수, 따라서 근무지에 를 국가가 지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공공의대처럼 10년 있다 나오는 게 아니고 평생 공공을 해야 되는 공공근무를 해야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의대여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그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위원 소지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다양한 분들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 이 부분은 충분히 국가적 공감대가 있으면 가능하다. 즉, 피해보는 사람이 없다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비슷한 유사 여러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대는 대학 입시와는 별도로, 입시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사교육에 관련된 현행 시스템은 정제 민간의대 시스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새로 만들어질 이런 의대의 입시는 정시 모집에 시험과 내신으로만 선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의대를 우리가 사관학교형 의대, 잘 보면 요 구조가 사관학교형, 마치 공군 사관학교에 입학한 사람이 공군에 계속 있지 않으면 전투기를 탈 수 없듯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형태의 국가 인재 양성 대학을 만들자는 거죠. 이런 사관학교형 의대를 교두보로 하여 지금 거의 한 5%, 10%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공공과 부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국형에 맞게끔 늘려갑니다. 그럼 민간 의료기관이라든지 기존의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할 수 있는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 의료도 큰 충격이 없이 분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정도의 변화 관리 시간이 지나면 한국도 주요국처럼 이렇게 의료비의 증가율이 어느 일정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는 안정적인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 영국이 요즘 어떻게 보면은 매우 문제가 많다고 해서 유럽식은 아니라고 하는데 영국만 그렇습니다. 영국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일반화시키는 거는 오히려 진실을 호도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제도가 필요한 건데 그거를 해외에서 지식과 아이디어를 얻자는 거죠. 선례를 보면서.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 의료제도 혁신에 늦게 착수해서 성공한 나라일수록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누게 되면 과거에 이렇게 뭉쳤을 때는 뭉쳤기 때문에 의사 힘이 크거든요. 의사 힘이 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컨트롤할 수 없으니 권위주의적으로 의사의 사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제한하는 강화 제도를 통해서 이쪽 의료 제도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전근대적인 거죠. 하지만 이렇게 공공과 민간으로 분리를 시켜놓으면 기본적으로 신공공행정의 개념이 들어오고 입각해서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의사와 환자와 정부의 관계가 지금 현재보다는 더 좋아지는 그런 상생의 개념으로 되고 거기에 4차 산업도 설 자리가 마련되게 됩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의 대부분의 그 병의원, 의료 인프라를 현재 의사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까지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입학 정원의 논란은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런 민감한 문제를 건드려서 반감을 사기보다는 뭐 제가 의사라고 해서 너무 의사 입장에서 생각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게 너무 오랫동안 거의 갑론을박으로 팽팽하게 대치해오시니까 이렇게 하다가 지금 나라 위기를 좀 맞이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일단 접어두고 사관학교형 의대를 통해서 일단은 민간의 필수를 지원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민간에서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도와주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따라서 전체 3,050명의 입학 정원은 그냥 일단은 동결하고 동결한 후에 그 중에서 한 500에서 700명 정도의 그 사관학교형 의대 TO를 내서 진행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입학 정원을 일단 동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평생 공무원입니다. 사관학교형 의대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국가의 의료 제도 인프라가 되어줘 주기를 바라기 위해서 국가가 투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사관학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공무원이 된다. 10년 하다 나와서 서울에 있는 근처에서 개업하면 안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대 설립은 반대합니다. 예를 들면은 의대 설립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의과대학을 내준다고 정부가 해도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 의과대학 TO를 가져가지 않는 이유는 의과대학 운영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의 정치인들은 매우 용감합니다. 의과대학 설립한 돈이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40개 정도의 의과대학의 수용 능력이면 지금보다도 한 몇 배는 더 많은 의사를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활용하지 않고 무조건 설립하는 거죠. 그것도 지역에. 무슨 색깔이 좀 어떤 냄새가 좀 납니다. 따라서 의대 설립은 하지 않아도 충분히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입시를 단순화해야 됩니다. 지금 사상 최고로 의대의 그 지원이 사회 병약적 수준까지 갔다 병약적으로 판단해서 볼 때도 어느 정도까지도 이건 병적이다 라고 할 정도 수준까지 갔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현행 입시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저는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대는 물론 사관학교형 의대가 된다고 한다면은 공무원 신분의 의대가 됨으로써 그전에 민간만큼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 부분도 훨씬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관학교형 의대의 공공의료 시스템의 생태계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구성하느냐에 대한 숙제가 남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생태계는 구성을 해야 된다. 생태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기존에 있었던 사교육 열풍에 휩쓴 의대 지망생들이 가면 안 되고 뭔가 그래도 좀 더 심플하고 간결한 기존에 있는 교육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시를 좀 단순화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지정 임지에 근무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전라남북도에서 어떤 의대 지망생을 사관학교형 의대 지망생을 선발해서 어느 큰 병원에 보낼 동안에 무슨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은 지자체라든지 정부가 대주도록 하고 그분이 이제 다시 다 교육 마치고 내려오게 된다면 이제 그 지자체에서 어디에 가서 근무하는 것을 지정하는 것이죠. 마치 사관학교 나오게 되면은 임지, 그 다음에 그 순환 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권한을 갖는 거와 비슷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공무원 아니면 진료 불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헌법에서의 직업 자유의 침해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에 명문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부분은 사회의 합의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제도를 실행함으로써 피해보는 사람이 많으냐, 득 보는 사람보다도 피해본 사람이 훨씬 적으면, 즉 득을 본 사람이 많다면 이 제도는 아마 시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국가운영 체계에서는 이런 정도의 수준은 억셉트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다음 그 전제 조건은 예외가 없어야 됩니다. 병역이 항상 말이 많고 문제되는 것이 병역에서 빼주는 병역을 면제시켜주는 여러 가지 예외 조항이 많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사관학교형 의과대학도 예외 조항이 있다면 이 제도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전제 조건에 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의사 필요 인력은 일단은 나중으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현재 제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도가 잘못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의사 숫자를 계산하는 거는 잘못된 제도에서 만든 계산이기 때문에 맞을 리가 없죠. 일부는 계산을 해서 그렇게 의사 숫자가 돼야지만이 올바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사실 이건 의사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제도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도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아주 전근대적이에요. 그 변화가 지금 당연하게 눈에 보이는데 그걸 변화 정도 해놓고 난 다음에 또 그 변화의 근거에 산출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쪽도 지금까지 그런 변화에 대한 예측이 없이 그냥 산출만 하고 있어요. 다 틀린 계산입니다. 따라서 시스템 설비 후에 의사 필요 인력을 다시 계산해야 될 것을 전제 조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의료의 갈등, 위기, 그리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나은 방법으로서 이 사관학교형 의과대학을 제안드립니다. 물론 항상 우리가 제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다 수용을 하면서 다들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 제도는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수용이 어느 정도 가능한 변화관리 방법임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가 위기라고 한다면은 대안은 고통 분담입니다. 그 고통 분담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나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을 해서 대한민국의 의료제도가 한 단계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